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앞에 섭니다. 말을 합니다.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리더라 불립니다. 하지만 진짜 리더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이의 좋은 글 정원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영감을 더하세요. 누군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단 한마디로 사람을 살렸고 누군가는 오랜 침묵으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묻습니다. 리더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세워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역사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제가 선택한 첫 번째 리더는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이끈 조용했지만 강한 지도자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는 1809년 2월 12일 켄터키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고 정규 교육도 몇 년밖에 받지 못한 채 거친 땅과 침묵의 자연 속에서 자랐습니다. 글을 배운 것도 책을 읽은 것도 모두 스스로의 의지로 초라한 촛불 아래서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삶의 무게를 알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말보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링컨은 젊은 시절 나룻배 사공, 점원, 측량사, 변호사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34년 그는 일리노이 주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들어섰고 1860년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노예제를 반대하며 분열된 미국을 통합하기 위해 싸웠고 가장 치열했던 시대에 가장 조용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나라 전체는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총보다 대화를 믿었고 보복보다 이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승리했다고 느꼈다 하고. 이 말은 그의 정책, 연설, 그리고 행동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많은 이들이 남부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의를 품지 말고 자비를 모두에게 베풉시다. 그는 전쟁의 상처 위에 복수가 아닌 회복을 원했습니다. 패배한 남부를 향해 복수의 손이 아닌 치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은 불과 2분의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공감과 화합, 자유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통해 리더십이란 곧 사람의 마음에 뿌리내리는 존중과 이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종종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먼저 그들의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공감은 그의 정치 무기였고 그 공감은 결국 미국이라는 큰 공동체를 다시 묶는 유일한 끈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노예제 폐지, 헌법 수정, 민권 확립.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것은 그가 가진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입니다. 링컨의 공감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고 가장 강한 리더십이 본질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단호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눈을 가졌습니다. 공감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를 낮추는 일입니다. 그것은 목소리를 내기 전에 상대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말합니다. 리더십이란 군중을 이끄는 힘이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진정한 리더는 이기기보다 이해하려는 사람입니다. 공감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공감은 리더의 눈을 사람의 눈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제나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리더는 두려움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은 말의 전사이자 행동하는 신념가인 윈스턴 처칠입니다. 1874년 11월 30일 영국 옥스퍼드셔 블레넘 궁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풍요로웠지만 어릴 적부터 외로움 속에 자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윈스턴 레너드 스펜서 처칠입니다. 학교 성적은 좋지 않았고 교사들조차 산만하고 다루기 어렵다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군인이 되었습니다. 인도, 수단, 남아프리카 전쟁터를 누비며 총성보다 더 큰 전쟁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총 대신 펜을 들고 전장의 진실을 글로 남겼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것은 1900년 보수당 하원 의원으로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당을 떠나 자유당에 입당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제도를 지지하며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말이 많고 주장도 강했기에 찬사와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해군 장관을 맡았던 그는 칼리폴리 전투의 실패로 거센 비난을 받으며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영국은 깊은 불안 속에 빠졌습니다. 1940년 처칠은 마침내 총리직에 오릅니다. 당시 그의 나이 65세였습니다. 그는 첫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피, 노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국민의 심장을 흔들었고 두려움 속에서도 고개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런던이 폭격으로 불타던 밤에도 그는 국민 곁을 지켰습니다. 지하 대피소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 숨을 쉬었고 쓰러진 건물 앞에서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살아있는 방패였고 그의 말은 포화 속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습니다. 처칠은 전쟁 중 누구보다도 강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고집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념과 사명감, 그리고 국민을 위한 깊은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용기란 공포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그는 언제나 앞에 섰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먼저 걸어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글로도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위대한 문장은 전장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발휘한 침묵의 용기였습니다. 용기란 무엇입니까? 용기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희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고통보다 신념으로 세상을 이끈 조용한 거인이었습니다. 용기는 리더의 침묵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깨어질 때 세상은 다시 숨을 쉽니다. 세 번째 리더는 넬슨 만델라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용서와 겸손으로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이끈 평화의 리더입니다. 1918년 남아프리카의 푸른 언덕 아래 작은 마을 움타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롤리 흘라흘라 넬슨 만델라. 롤리 흘라흘라는 나무 가지를 흔드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그는 한평생 억압의 질서를 흔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태푼부 부족의 족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동체의 지혜와 대화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백인 교사가 그의 이름을 넬슨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그는 식민 지배의 실체를 아주 어린 나이에 느껴야 했습니다. 청년이 된 그는 법을 공부하며 정의가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피부색에 따라 나뉜 잔혹한 분리정책이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항했습니다. 칼이 아닌 신념으로, 증오가 아닌 희망으로. 그리고 그 대가는 27년의 수감 생활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가족과 자유, 세상을 잃었지만 한 가지는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분노 대신 침묵을 택했고 그 침묵 안에서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품었습니다. 그는 동료를 이끌었고 간수조차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단단했고 말은 온유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는 묵묵히 자신의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1990년 마침내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가 보복을 택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증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용서는 단호했고 그의 겸손은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궁에 들어설 때도 고개를 숙였고 국민 앞에 설 때도 무릎을 낮췄습니다. 그는 권력이 아닌 책임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겸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그의 삶은 그 말의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분열된 민족은 그의 겸손 앞에서 하나가 되었고 오랜 증오는 그의 용서 앞에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외침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나왔고 그 내려놓음이 수많은 이들을 일으켰습니다. 겸손이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먼저 바라보는 힘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진짜 권력을 올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그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위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리더가 세상을 품을 수 있게 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끝까지 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리더는 조용한 인내로 불의를 이겨낸 평화의 행진자 마틴 루터 킹입니다. 1929년 1월 1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 목사 가정에서 조용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교회에서 찬송가를 듣고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따뜻한 신앙의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식당에서도 학교에서도 버스 좌석에서도 제한이 따랐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인내를 배운 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두뇌와 깊은 신앙을 바탕으로 보스턴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회자이자 행동하는 철학자로 세상의 고통을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무기는 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인내였습니다. 1955년 몽고메리에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을 때 그는 그 사건의 불씨를 전국적인 버스 보이콧 운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운동은 381일 동안 지속되었고 그동안 그는 폭력과 위협, 구금과 감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희망이었고
결심이었고 그리고 끝없는 인내의 선언이었습니다. 1963년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 수십만 명의 군중 앞에서 그는 역사적인 연설을 남깁니다. I have a dream. 그 연설은 단지 꿈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위해 견딘 수많은 날들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내는 흑백 통합교육, 투표권 확대, 인종차별 철폐법이라는 역사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1964년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빈곤, 전쟁, 차별의 현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68년 테네시주 멤피스 한 발의 총성이 그의 생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가 남긴 인내의 발자국은 아직도 세상을 걷고 있습니다. 인내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참으며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가장 올바른 길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불의를 향해 분노하지 않고 정의를 향해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의 인내는 곧 사람을 향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세상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변화시켰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힘보다 모든 고통을 견딜 깊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인내는 리더의 가장 깊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은 그 무기를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겸손과 경청으로 권위의 벽을 허문 시대의 가장 따뜻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1936년 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가난한 이민자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후에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불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화려한 신학교 출신도 아니었고 정치적 야망을 가진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화학기술자로 일했고 청소부로 교사로 늘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삶의 바닥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늘 낮은 자의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직자의 길을 걷는 내내 그는 자리보다 사람을 먼저 찾았고 성전에 앉기보다 거리로 나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수도원 대신 슬럼가를 돌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밥을 나눴고 고해성사실 안에 아니라 사람의 눈앞에서 죄를 들었습니다. 2013년 그는 로마에서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비유럽권 출신의 교황, 그리고 교황 이름으로 프란치스코를 택한 첫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가난한 이들의 성자였던 성 프란치스코를 향한 경의였습니다. 그의 첫 메시지는 조용했지만 세계는 그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궁전에 거주하는 전통을 거부하고 작은 손님방을 선택한 교황. 황금 십자가 대신 철제로 된 십자가를 걸고
고급 리무진 대신 소형차를 타고 무대 위가 아닌 거리의 사람들 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단지 철학이 아니라 그가 살아내는 일상의 언어였습니다. 가난한 이의 손을 맞잡고 세속에 지친 이들의 어깨를 나누며 그는 권위를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영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신부와 수녀들에게도 사람들의 냄새가 배도록 그들 속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성직자의 자리조차도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관된 신념이었습니다. 소통은 명령이 아니라 경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귀를 기울이고 침묵하며 가장 낮은 목소리를 가장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벽을 무너뜨리고 세상과 교회의 틈을 조금씩 좁혀갔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먼저 보는 시선입니다. 그는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품었고 세상에 잊은 이들을 다시 사랑받는 존재로 일으켰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보다 눈빛으로, 연설보다 손길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지도자입니다. 겸손과 소통은 리더의 권력이 아니라 사람됨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란 먼저 듣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향년 88세를 일기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 조용히 선종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기쁨을 전했고 성 베드로 광장에서 신자들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1936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그는 예수의 사제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으며 2013년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이후 12년 동안 가난한 이들과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그의 삶 전체는 경청과 겸손 그리고 섬김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사랑을 남긴 리더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먼저 무릎을 꿇고 다른 이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임을 그는 마지막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비폭력과 신념으로 세상을 움직인 조용한 혁명가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1869년 10월 2일 인도 서부의 작은 도시 포르반다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 훗날 세계는 그를 위대한 영혼이란 뜻으로 마하트마라 불렀습니다. 어릴 적 그는 조용하고 수줍은 아이였습니다. 거짓말을 하고는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던 소년. 그 안에는 이미 양심이라는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된 그는 법을 공부하기 위해 먼 영국 런던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아프리카로 건너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인종차별의 벽 앞에 섰습니다. 열차 1등석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백인 승무원에게 끌려 나와 플랫폼에 내던져졌던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총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로 싸우겠다고. 그 순간부터 간디의 인생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인도까지 억압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비폭력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그의 말은 이념이 아니라 실천이었습니다. 어떤 폭력도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욕설 하나 없이 그는 거대한 제국의 권력에 맞섰습니다. 1930년 그는 소금법에 항해하며 2400km를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억압에 대한 침묵의 저항이었습니다. 그의 발자국마다 사람들은 희망을 보았고 그 희망은 어느새 자유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히 인도의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꿈꿨습니다. 가난한 이들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종교와 신념이 다르더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 그는 한 나라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양심을 깨우고자 했습니다. 비전은 단순히 멀리 보는 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의 비전은 세계 곳곳의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달라이 라마, 그들은 모두 간디의 발자국을 따라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간디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품은 비전은 수천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인도의 독립이라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지금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지금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비전은 리더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는 그 빛을 자신의 생애 전체로 밝혔던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훌륭한 지도자 세종대왕을 소개합니다. 세종대왕은 정직과 사랑으로 백성의 말에 글자를 선물한 위대한 성군입니다. 조선의 새 하늘이 막 열리던 시기 1397년 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 훗날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누구보다 깊은 생각과 무거운 책임을 향한 고요한 결심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말보다 책을 가까이 했고 권위보다 이치를 따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100번을 읽고 1000번을 되새기며 진실한 지식이란 삶에 쓰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그는 자신의 권력보다 백성의 삶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정직 위에 세웠습니다. 그는 아첨을 허락하지 않았고 관료들의 직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하면 귀를 닫지 않았고 때로는 눈물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정직함으로 신뢰를 얻는다. 그의 정직은 두려움 없는 투명함이었고 그 정직은 국가를 숨쉬게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가장 큰 정직의 유산은 바로 백성을 위한 글자 한글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 써주지 않으면 억울함도 사랑도 슬픔도 말할 수 없던 시대,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 백성은 말은 있어도 글이 없어. 자신의 뜻을 펼 수 없다. 내가 글자를 만들겠다. 이 말은 권위가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정직이었습니다. 1443년 마침내 그는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향한 진심의 언어였고 거짓과 왜곡 속에서 진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해준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세종은 끝까지 백성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힘은 칼과 군사가 아니라 백성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정직은 때로 느리고 손해처럼 보이지만 가장 멀리 가는 힘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결국 드러나고 정직은 그 진실을 가꾸는 마음입니다. 세종대왕은 리더가 어떻게 신뢰를 얻는가, 그리고 그 신뢰로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를 역사로 증명한 위대한 군주입니다. 정직은 거짓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실의 빛을 사람들의 마음에 드립니다. 정직은 리더와 백성을 잇는 투명한 줄입니다. 그리고 세종은 그 줄 위를 누구보다 바르게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지혜와 절제의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은 지혜와 절제로 시장의 소음을 이겨낸 가장 단순하고 강한 리더입니다. 1930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대공황의 어둠이 세상을 뒤덮인 그 해,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숫자를 좋아했고 11살에는 처음으로 주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워렌 에드워드 버핏입니다. 훗날 세상은 그를 오마하의 현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는 다른 이들처럼 빠르게 부자가 되는 법을 쫓지 않았습니다. 붐과 유행이 몰아치는 시장에서 그는 늘 조용히 그리고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버핏은 말했습니다. 리더는 절제하고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그의 철학은 한결같았습니다. 흥분보다 냉정을, 즉흥보다 원칙을, 욕망보다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공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팔 때 그는 사고,
모두가 사치할 때 그는 절제했습니다. 그는 말보다 숫자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서전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읽었고 시장의 소음보다 기업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유혹을 지나 평생 단 하나의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절대 잃지 말 것, 그리고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 것. 그는 투자자로서 세계적인 부를 쌓았지만 그 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린 시절 살던 집에서 살고 평범한 햄버거와 콜라를 즐기며 호화 대신 검소와 명료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수천억 달러의 자산을 자신이 아닌 인류를 위해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말이 아닌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삶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안에 가장 깊은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혜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아는 것입니다. 절제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진정 원하는 것을 아는 힘입니다. 워렌 버핏은 그 힘으로 수십 년을 이끌어 왔습니다. 지혜와 절제는 화려한 리더십을 대신해 깊은 신뢰와 존경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기적인 성공이 아닌 오래도록 빛나는 진짜 영향력입니다. 워렌 버핏은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세상을 살피고 크게 말하기보다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리더란 말이 아니라 방식으로 말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지혜와 절제는 리더의 내면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그 방패 하나로 세상의 칼날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아홉 번째 리더, 열정과 신념으로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운 빛과 그림자를 함께하는 건국의 지도자 이승만입니다. 1875년 조선의 한말, 나라의 기둥이 흔들리던 격동의 시기에 한 소년이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승만. 훗날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유교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시대의 한계와 모순을 일찍부터 꿰뚫어 보았습니다. 20대 초반 개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무려 5년이라는 긴 수감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책을 읽고 영어를 익히며 나라를 다시 세울 꿈을 키웠습니다. 석방된 뒤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까지 미국 최고 교육기관에서 학문을 닦았습니다. 동양인 최초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지식과 언어, 신앙과 철학을 갖춘 독립운동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의 열정은 학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고 카이로 선언, 샌프란시스코 회담을 비롯한 무대에서 끝없이 조국의 존재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리더는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 말처럼 그는 단 한 번도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망명, 냉대, 무시 속에서도 그는 다시 태어난 조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해방된 조국의 땅을 밟은 이승만은 그 누구보다 먼저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불가능처럼 보이던 독립을 현실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신념은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였습니다. 공산주의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방향을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나라가 무너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는 수도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외침으로 백성의 혼을 붙잡았습니다. 물론 그의 말년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집착과 정치적 실책은 그를 결국 스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역사가 판단할 몫이며 그가 지켜낸 독립과 체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초는 부정할 수 없는 유산입니다. 열정은 불이고 신념은 그 불을 지키는 바람입니다. 이승만은 그 불을 들고 거센 바람 속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리더는 때때로 고독합니다. 그 고독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것은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의 삶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열정과 신념은 리더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빛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리더는 리콴유입니다. 리콴유는 냉철한 현실 감각과 단호한 결단력으로 작은 섬나라를 세계의 중심으로 이끈 실천형 리더입니다. 1923년 동남아의 작은 항구 도시 싱가포르, 그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중국계 이민자의 후손이었고 영국 식민 통치 아래에서 복잡한 정체성과 불안정한 세상 속에 자라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콴유. 훗날 싱가포르를 세계 중심으로 이끈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말보다 관찰을 먼저 배웠고 열정보다 현실 감각을 먼저 익혔습니다. 젊은 시절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법학을 수학한 그는 탁월한 지성과 냉철한 분석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일본 점령기, 식민지의 혼란을 모두 겪은 그는 무엇이 이상이고 무엇이 실제로 가능한지 누구보다 냉정하게 볼 수 있는 현실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말은 그가 살아낸 삶 자체였습니다. 1959년 리콴유는 싱가포르 초대 총리로 취임합니다. 당시는 자원도 군대도 자연 환경도 부족한 작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폭동, 실업, 빈곤, 인종 갈등, 그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두가 불가능하다 말할 때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며 실행 가능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의 강제 분리 독립, 눈물을 흘리며 그는 선언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홀로 서야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슬픔보다 책임을 택했습니다. 그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자국의 조건에 맞는 실용주의 통치를 선택했습니다. 질서, 청렴, 교육, 외국 자본 유치, 그는 오직 결과로 국민을 설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강경했고 때로는 반대도 많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단력은 국민에게 희망을 심었고 그의 현실 감각은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매일같이 국정을 점검했고 수치와 보고서 속에서 국민의 삶을 읽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기 전 먼저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리칸유는 말보다 숫자로 말했습니다. 감정보다 정책으로 설득했고 원칙보다 현실에서의 효과를 먼저 따졌습니다. 그의 결단은 산업국가로의 전환이었고 그의 현실 감각은 세계가 싱가포르를 다시 보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그는 도시국가를 세계적 금융, 물류, 허브로 만든 실천형 리더였습니다. 결단력은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이고 현실 감각은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리칸유는 그 둘을 함께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결단력과 현실 감각은 리더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리칸유는 그 실천을 평생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이름들을 만났습니다. 만델라, 처칠, 링컨, 간디, 킹, 세종, 프란치스코, 버핏, 리칸유, 이승만. 그들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들의 정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한 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한 인간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한 사람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시대의 방향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떤 리더를 세워야 하는가? 넬슨 만델라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겸손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겸손은 권력이 아닌 책임으로 무게를 재는 자질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전쟁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원수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공감은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리더의 본능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의 힘으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비전은 이상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오늘의 실천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인내로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인내는 조용하지만 가장 멀리 가는 지도자의 용기입니다. 세종대왕은 거짓 없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정직은 말이 아닌 결과로 남는 지도자의 품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진실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통과 겸손은 시대의 벽을 허무는 유일한 문입니다. 워렌 버핏은 절제와 지혜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리더는 유혹을 이기고 본질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리콴유는 현실을 직시하고 결단했습니다. 결단력과 현실 감각은 리더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이승만은 열정과 신념으로 무너진 나라를 세웠습니다. 열정은 불이고 신념은 그 불을 지키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워야 할 리더는 이 모든 자질을 완벽히 갖춘 이상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리더는 겸손히 듣고 용기 있게 결정하며 사람을 먼저 보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법을 넘지 않고 사람을 놓치지 않으며 자신의 말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정의와 공감, 지혜와 절제, 겸손과 신념 위에 세워져야 우리는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는 어쩌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결국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책임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이 아니라 깨어있는 눈과 따뜻한 가슴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겸손, 용기, 공감, 비전, 인내, 정직, 소통, 지혜, 결단력, 신념. 이 모든 것은 화려한 수사도 정치의 기술도 아닙니다. 사람됨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도 또 하나의 이름이 쓰일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사람, 우리가 믿는 지도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이름. 리더는 세상을 바꾸지만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리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한 표가 한 사람의 이름이 한 시대의 빛이 됩니다. 감사합니다.